네, 94페이지요. 담보물건 가겠습니다. 네, 담보물건은 그 위에 3편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3편에 뭐가 있어야죠? 채권이 있어야지. 2편 물건에 무슨 물건? 네, 담보물건이 들어오죠. 네, 채권이 뭐가 되고요? 주가 되고. 담보물건은 뭐가 된다? 종. 네, 카센터 수리비 채권이 발생하면 자동차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전담보 주인 금전 소비대차 채권 때문에 동산을 담보로 받는 뭐가 나올까요? 질권. 전담보 할 때는 빈손 가면 돈 안 빌려주죠? 집에 값 나가는 뭘 들고? 동산 들고 담보 집어넣습니다. 자, 은행도 금전 소비자차 채권 때문에 부동산 담보권, 무슨 권을 붙이죠? 저당권을 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권을 법률 용어로 한 게 뭐예요? 그게 저당권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채권, 유치권, 채권, 질권, 채권, 저당권. 그래서 이런 채권을 뭐라 그러죠? 담보 물건이 있는 채권을 유담보 채권. 무슨 채권? 이게 없으면 무담보 채권. 그 유담보 채권을 법률 용어로 피담보 채권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 물건 없으면 일반 채권. 그러니까 유담보 채권과 무담보 채권이 있는데, 유담보를 법률 용어로 어렵게 뭐라 펴놓고 피담보 채권이고, 무담보 채권은 일반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 사라지면 모두 사라지고, 이걸 부종성, 무슨 성? 다음, 주가 가면, 주가 움직이면 모두 따라 붙는다. 종도 이렇게 붙어가 되겠죠. 이게 무슨 성? 수반성이다. 그런 얘기 아시습니까? 그 다음에 잔액이 남아있는 한, 뭐가 남아있는 한? 네,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채권 잔액이 남아있으면 네, 전부 유치할 수 있습니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전부 질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잔액이 남아있는 한, 자, 저당권 전부 다 실행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에 전부 효력이 미치는 거? 나눌 수 없다가 뭐예요?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있겠죠?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 요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요거는 부동산 담보가 없잖아요. 그 시험 범위가 뭐야? 아니.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에요. 아시습니까? 네? 본권 유치권도 있고 본권 아닌 뭐도 있다? 점유권. 저당권은 본권 저당권이 있는데 뭐라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습니다. 질권은 전담보 주인이 모두 하고 점유도 하지요. 여기 점유하지 않지만 입장권, 경락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은 무슨 면제가 없다? 우선 면제가 없죠. 여긴 우선 면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면제가 없으면 여기 뭐예요? 물상대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 뭐가 있으면 물상대의성 인정한다 안 한다? 합니다. 뭐 어차피 이건 시험범위 아니니까 빼뜨리면, 그래서 여기 이 채권과 유치권, 채권, 저당권 있는데 여기는 설정자가 없습니다. 네? 값은 뭐만 있을 뿐이지. 네, 유치권 무슨 자다? 설정자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유치권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유치권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당권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자, 값은 소유권이 있죠? 제공자죠? 저당권 설정자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유는 누가 하고요? 설정자가 점유를 하고, 누군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뭐라 하지 않고 그냥 뭐만 있을 뿐이에요. 소유권만 있지 점유는 누가 한다? 그래서 얘한테 절대 점유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생명은 바로 뭐다? 점유다. 그런 얘기예요. 점유. 그래서 점유가 돌고 그 다음 밑에 뭐가 도는 거예요? 유치권 도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자 현재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이 갑한테 직접 점유 주는 경우는 안 됩니다. 에? 얘한테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누구한테? 제 3자한테 뭐 하는 거? 직접 점유 주는 간접 점유 있죠. 네? 이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점유자가 아니다. 유치권 설정자, 갑은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점유하지 않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그냥 본권 대표 수요권밖에 없어요. 얘한테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여기는 간접 점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치권자 현재 뭐 하다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인정 안 하고 누구? 제 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 인정하겠죠. 여긴 점유를 잘 관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95쪽에 보시면 2번의 기억에 니은 있습니까? 2번의 기억에 니은 유치권자 점유는 무슨 점유도?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그러나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뭐예요? 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뭐 하지 않는다? 하여튼 채무자한테 뭐 넘겨주면 안 된다. 그러면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라는 것은 뭐예요?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뭐예요? 제3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만 인정하죠. 됐습니까? 유치권 설정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따라서 갑한테 무슨 간접 점유, 현재 점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갑은 절대 네버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점유 주면 안 되는 거니까 유치권자가 현재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누구한테 점유를 넘겨주면 채무자한테 점유 넘겨주는 순간 유치권 없어져요. 그러니까 유치권자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누구요? 제3자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만 인정한다. 됐죠? 네. 또 하나 볼까요? 네. 그 다음에 97쪽 가셔서 8번에 기타 있어요? 갑 주식회사가 건물 신축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그죠? 그 을이 경매 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뭐해서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의 점유를 뭐해서 아이고 침탈했네. 병에게 뭐했을 때 임대한 산에서 자 을의 점유 침탈로 갑 회사가 점유를 뭐한 이상 상실한 이상 본권 유치권은 소멸하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갑 회사가 점유 회수의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보면서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야. 204조를 법전에서는 점유 회수로 적혀 있고 또 다른 명칭이 뭐다? 점유물 반환. 그러니까 침탈당해서 뭐야 지금? 침탈당해서 1년 이내에 뭐를 던져서 204조를 던져서 점유를 뭐하면? 회복하면 점유를 뭐예요?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돼서 즉 점유가 뭐가 돼서 부활해서 본권 유치권도 뭐예요? 부활하죠. 근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뭐하기 전에는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뭐다? 아님. 거기까지.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세요. 자 유치권 공식이 항상 물건을 뭐 해야 되죠? 점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 관련된 비용 때문에 채권 때문에 본권 유치권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상실되면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도 날아가죠. 그 상실이 뭐라면 침탈이면 침탈당해서 몇 년? 1년 이내에 204조를 던져서 점유를 뭐하면 회수하면 본권 유치권이 살아나죠. 그럼 거기 특징이 뭐죠? 아직 점유를 뭐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점유의 소를 제기했다 해서 점유가 살아난 게 아니죠. 실제로 점유를 뭐 해야 돼요? 회복하기 전까지는 유치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했다 해서 유치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204조를 던져서 실제로 점유를 뭐 해야 돼요? 살려내야지 본권 유치권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점유를 뭐 하기 전까지는, 회복하기 전까지는 유치권이 살아난다, 살아나지 않는다? 살아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특징은 뭐다? 이 점유에다 포인트를 잡아주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94페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94페이지에 보시면 320조 유치권 내용에서 1항 타인의 물건,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뭐 하다가, 그래서 제가 공식에 먼저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다음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뭐요? 채권이 변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 점유 중 그 물건 관련된 채권이 발생했다면 비로소 뭐요? 유치할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이 유치권은 설정자가 없다는 얘기는 요거는 약정이 아니고 법정 담보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조문에 유치권자가 없죠. 유치할 권리가 생겨야지 유치권자가 되잖아요. 근데 밑에 356조에 저당권자 바로 나오잖아요. 저당권자 나오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뭐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뭐 받을 권리,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유치권 밑에 328조 있죠. 점유 상실권, 무슨권 소멸, 유치권 소멸. 그래서 유치권자는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본권, 유치권, 물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둘 것. 네, 유치권 출제 포인트 봅시다.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판결? 상환 이행 판결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환 급부 판결 또는 원고 뭐요? 일부 승소 판결 다 같은 겁니다. 법원은 원고 패소, 전부 패소로 하지 않고요. 둘을 불러다가 타일러야. 당신은 채무를 변제하고 돈 받으면 너는 물건을 줘라. 서로 말하고 상환, 급부,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에 있어 유치물을 뭐하는 경우 간접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뭐 썼어요? 누구한테만 안 주면 돼요?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뭐요? 제3자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유치권 그대로 뭐한다? 인정하겠지요. 다음 95페이지 맨 위에 디귿 줄친 부분 읽어볼까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네.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 부분은 수급인 소유라 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수급인 소유다. 그러면 수급인은 공사대금 지급할 때까지 무슨 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일을 맡긴 사람이 누구죠? 도급인이 있고 일을 맡은 누가 있어요? 수급인이 있는데 지금 누구 재료로? 수급인이 갖다가 자기 재료하고 뭐요? 노동력을 가해가지고 이 사람이 건물은 뭐 했어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지? 건물은 뭐 했다는 거죠? 건물은 뭐 했다는 거죠? 완성했다는 얘기죠? 그럼 판례 태도가 뭐라고 됐어요? 이 건물은 완성했을 때 건물은 누구 거다? 그럼 수급인이 무슨 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갖고 있어요. 그럼 소유권자로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점유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갑자기 무슨 권 들이대고서 네?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 아시세요?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뭐예요?
건물을 완성했으면, 즉 소유자가 누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치권은 갑이 소유권 있고 갑의 소유권 있는 물건을 을이 뭐 하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갑 소유권 있고 제한 물건은 전부 다 타물권 아시죠? 갑 소유권, 지상권자는 갑의 토지, 지역권자는 갑의 토지, 전세권자는 갑의 부동산, 유치권도 누구 부동산? 갑 부동산 동산이죠. 자기가 무슨 자이면서, 소유자면서 자기가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수급인이 무슨 자이기 때문에, 소유자이기 때문에 유치권 공격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5번. 5번. 주택건물 신축공사는 수급인이 건물을 뭐하고 있고, 이때 수급인은 위에다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무슨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인이 소유자가 이때는 뭐예요? 소유자로서 점연되는 거지. 유치권 가지고 놀면 안 돼요. 근데 수급인은 뭐가 아니면, 소유가 아니면 유치권 행사는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 비교해 드린 겁니다. 됐죠? 다음 95페이지 갑니다. 자, 출제 포인트.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서, 자,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서 수리를 뭐했다? 완료했다. 그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누구는? 을은 X 건물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경우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 건물에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자, 유치권 공식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한다? 먼저 그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다가 그 물건에다가 채권이 발생해서 본권 유치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서 거기 자재를 대준 사람은 점유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바깥에서 뭐야, 건축 자재를 뭐 외상으로 준 것 뿐이죠. 을에 대한 채권이죠. 근데 을은 또 갑에 대한 채권 때문에 유치권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바깥에서 외상 자금 채권 가지고는 유치권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공식이 안 맞잖아. 뭐 하다가 항상 이렇게 점유를 하다가 물건 관련된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공식을 기억하면 답이 이만 다 떨어져. 자, 다음에 출제 포인트. 아, 또 나왔어. 계약명의신탁. 이제 먹을 만하면 명의신탁 툭툭 틀어져. 그래서 제가 명의신탁 종류 3가지 뭐라고? 완벽히 누가 외우라고 그랬어? 외운 적 없어? 뭐라고요? 이해하라고.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거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그게 풀리면 합격한다니까. 제가 주문을 걸어 놓을게요. 그 명의신탁 종류 3가지가 이해가 되면 1차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 주문 걸었어 내가 지금. 가서 안 하면 안 될걸? 아니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누가 이렇게 돼서 이게 계약형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신탁자, 수탁자 해가지고 신탁자가 매수인 돼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이게 무슨 형이고, 이 돈 주고 가서 네가 지금 사라는 게 뭐야 이게? 그러면 매도인이 선의일 때 물권 변동은 유효. 누가 소유자? 수탁자, 등기된 수탁자가 소유자고, 매도인이 악의이면 물권 변동은 무효니까 소유자는 누구?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자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에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이건 이런 거예요. 수탁자가 등기를 하고요. 누가 등기하고? 신탁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등기는 누가 갖고 있고 수탁자 거 점유는 누가 갖고 있다? 신탁자. 그럼 신탁자는 수탁자한테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부당이득은 부동산 자체예요? 대금 자체예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채권 받을 때까지 신탁자가 지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공식 대입해봐요. 그러면 유치권이 뭐라고 했어요? 그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를 하다가 그 물건 들어간 비용 채권 때문에 유치권하는 거 아니야? 그럼 신탁자가 얘한테 돈 달라는 것은 신탁자가 처음에 뭘 주고 이 돈 가져가서 뭐하라? 네가 사라고 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점유받은 거지. 그러면 처음에 든 돈은 뭐야? 그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들어간 비용이 아니지. 자기가 처음에 준 돈일 뿐이지. 그럼 무슨 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치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유치권 나오면 공식을 대입해. 뭐 하다가 그 물건을 점유하다가 물건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달라는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명 신탁에서 매매대금은 뭐야? 매매대금은 점유하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지가 돈을 누구한테 주고 수탁자 돈 주고 그 돈 받아서 가서 계약해서 등기했죠. 그리고 지가 점유했죠. 그러면 그 매매대금이 이미 점유하기 뭐야? 전에 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권? 유치권이란 말은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출제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1, 2, 3번 있죠. 밑에 1, 2, 3번은 그냥 글자 맞추기 놀이로 하세요. 권리금 권자하고 유치권하고 글자가 안 맞는다. 권리금도 그 부동산 점유증 발생한 채권 아니죠? 또 보증금도 뭐예요? 점유증 발생한 채권 아니죠? 또 손해배상 청구권도 이건 임대인의 배신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이죠.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그 물건 관련된 채권인데 그 물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야.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도 힘드니까 뭐야? 글자가 안 맞는다 생각하란 말이에요. 권자하고 유자가 안 맞는다. 손자하고 유자가 안 맞는다. 보자하고 유자하고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부자하고 유자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지상물 매수원간 유치권 될까요? 네? 또 생각한다. 글자가 안 맞잖아요. 그럼 되는 건 뭘 거다? 필요업이 뭐다? 이익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곤란해. 96페이지 4번 가면 96페이지 4번 임대차 종료 시 건물을 무슨 회복 들어가면 그러면 그 626조는 임의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 그러니까 원상 복구 들어가 있으면 626조 포기 특약이야. 임차인에게 분리해도 유효해요. 무슨 규정이니까? 그러면 주된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종된 유치권도 뭐 한다는 걸까? 포기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복구 들어가면 원상 복구 들어가면 626조 뭐다? 포기 특약. 유효 무효? 유효. 이유는 뭐예요? 임의규정. 그러면 유익비 관련해서는 원래 유치권 되잖아요. 근데 유익비 채권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도? 유치권도 포기하겠다는 뜻. 다음 출제 포인트 갑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압류가 있은 후란 얘기예요. 뭐라고요? 압류가 있은 후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 점유를 뭐하고 이전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자 유치권 성립하는가?
옆에다 성립합니다. 성립은 해요. 다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불완전한 유치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게 아니고 뭐다? 완전치가 못한 유치권이죠. 근데 압류 전 유치권이나 압류 후 유치권, 압류 전 유치권은 뭐예요? 완전한 유치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인정되면서 경락인에게도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 후 유치권은 맞아요. 근데 새로운 경락인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 건 분명히 성립한 거예요. 다만 누구한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것도 경락인에게 전 것은 대항할 수가 있는데 후는 뭐 할 수 없어요? 이것도 후회 없다. 뭐라고요? 후회 없다. 뭐 이렇게도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출침 부분에 보시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라고 줄쳐져 있죠. 이거는 뭐예요? 불완전한 뭐다? 유치권. 압류 전 유치권은 뭐예요? 완전한 유치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두세요. 네, 넘기셔가지고요. 저당권 가보겠습니다. 자, 99페이지 갑니다. 출제 포인트. 자,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뭐가 됐다? 말소됐다. 보통 등기는 뭐라고 그러죠? 등기 나오면 보통 밑에 그 1번 있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등기가 원인 없이 뭐가 되면 말소되면 그 물권 효력에는 뭐예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그 말소된 저당권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1번이에요. 즉 위로 올라가 봅시다. 2번 볼게요.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겠죠? 살아있는데 2번 갑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뭐가 되노? 불법 말소되노? 병경매 신청으로 엑스토지가 제3자에게 뭐가 되더라도 매각됐을 때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가 아니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있는가?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없을까요? 다시 원위치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보세요. 갑구에 1.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을구에 자, 을이 채권이 있어서 뭘 갖고 있고 저당권. 저당권의 목적은 소유권 취득이 목적입니까? 입장에서 배당받는 게 목적입니까? 이 사람 우선 면제권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밑에 병 채권이 있어서 뭐가 붙어있다는 얘기일까요? 저당권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먼저 입장하고 받고 잔액이 남으면 두 번째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1번 저당권이 불법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말소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불법으로 뭐가 돼도 불법 말소가 돼도 이 저당권은 여전히 뭐였다나 살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저당권자가 지금 뭐 하기 전에 이걸 네? 회복 ing 중에 이게 뭐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병이 경매를 실행했단다면은 자, 경매를 해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정이 나타나가지고 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만약에 뭐까지 등기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이렇게 돼 있을 때 등기부상이 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당권을 만약에 회복시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필름을 앞으로 돌렸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다 거꾸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다 어떻게 돼요? 돈 다시 갑으로 강화하고 다 동시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복잡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에요? 그냥 배당받는 게 목적이잖아. 따라서 이와 같이 뭐가 돼버렸으면, 경매가 됐으면 이 회복은 더 이상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도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제하는 방법은 간단해. 나보다 먼저 배당 받아간 사람 있죠? 얘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돼요? 내가 먼저 배당 받아야 하는데 네가 먼저 배당 받았으니 네 거 도로 내놔라.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로 3번에 1번 근상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뭐가 되면 경락된 경우 그 근상권은 소멸 여부.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합니다. 그럼 밑에 2번 어떻게 구제받을까요? 어떻게 구제받을까요? 구제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나보다 먼저 뭐 한 사람? 배당 받아간 누구? 사람한테 가서 세 번째로 뭐예요? 부당 이득 뭐예요?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돼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다. 네, 그 판례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넘기시고 맨 꼭대기 위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 범위 360조 있죠. 5개까지 얘기해 보세요. 5개. 체불로는 손해배상 1년분, 그 다음 뭐예요? 실행분. 5개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지연자가 몇 년분이에요? 그럼 360조는 채무자 설정자용이 아니에요. 아시세요?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360조 채무자인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후순위 상권자가 아무도 없으면요,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채무자는 지연이자가 1년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 2번 왼쪽에다가 채무자 X마스크. 채무자 뭐한다? X마스크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가지고 뭘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무자 X마스크. 따라서 지연이자 1년분 주장할 수 있어요? 1년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360조가? 후순위 권리자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상대위 출제 포인트. 압류는 반드시 물상대위 행사하는 저당권자만이 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3자가 해도 무방한가? 자, 물상대위에다가 손을 마른 우선 변제가 있을 때 무슨 대위가 들어가요? 물상대위가 들어가죠. 그래서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입장권이 없어서. 그럼 보세요. 목적 부동산 위에 이 사람이 A가 채권 때문에 유치권 행사. 자, 이 부동산의 B는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저당권. 유치권자는 무가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네, 점유가 생명이죠. 그럼 유치권은 무가 점유를 해야 되고요. 점유를 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대위성이 없다는 거. 자, 저당권자는 뭐는 하지 않지만 무슨 면제가 있다. 무슨 대위? 물상 대위. 이 집이 건물이 화재가 나면 태도가 다르죠. 유치권자는 점유가 생명이니까 이거 날아가면 죽으니까
유치권자는 불 끌어갑니까? 불 구경갑니까? 예, 유치권자는 불 뭐요? 끌어가야 되고요. 다 먹고서 다 화재가 나게 되면 여기에 무슨 보험금이 있으면 화재 보험금이 있으면 입장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근데 저당권자는 불 끄는 게 아니죠. 불 뭐 한다? 구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버리면 우선 면제가 있으니까 여기 무슨 보험금? 화재 보험금으로 입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 그러면 이 채권, 이 저당권, 이 채권이 특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보험금이 채무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 전 뭐 해야 된다? 압류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압류는 반드시 누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꼭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해도 좋다. 제3자가 해도 그 특정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체킹하시고 압류의 주체. 압류는 반드시 물상대위를 행사하는 저당권자만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이미 뭐예요? 압류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뭐해서 행사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뭐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저당권자만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제3자가 뭐해도 압류해도 특정성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 자, 다음에 101페이지 출제 포인트. 선수연한권이 설정된 이후에 대항력 갖춘 주택 임차인은 후순위 저당권 경매로 인해서 소멸하는가? 1번 저당권 설정된 이후 대항력 갖춘 주택 임차인, 그 뒤에 2번 저당권자가 경매했습니다. 이 임차인은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네, 소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기 때문에 1번 저당권. 아까 생각나세요? 1번, 2번 경매되면 박수치고 떠나라. 중간에 있는 임차인은 뭐한다? 소멸할 수밖에 없다. 자, 10번 무슨 경매? 자, 일괄 경매는 어떻게, 이거 한 번만 하나만 기억하면 안 돼요. 어디서 기억해야 돼요? 법정 지상권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저당권 뭐예요?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다르다. 어느 때 법지가 있다. 네, 여기에 법정 지상권이 뭐야? 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없다? 여기도 당연히 없죠. 그럼 법지가 있는 것은 건물이 철거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 건물이 뭐가 되지 않는다? 철거되지 않겠죠. 자, 여기는 건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른 원인 가지고 따져서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건 운명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도 당연히 건물이 뭐가 돼야 돼요? 철거 뭐야? 돼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가 제일 안타깝죠. 그래서 건물 철거되는 것을 한번 막아보자 해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네, 일괄 경매 가능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같거나 다를 때는 무슨 경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일괄 경매 되려면 전제가 뭐죠? 전제가 무슨 당시에? 네?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뭐다? 같다. 그러면 뭐가 된다? 네, 캔.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캔. 또는 뭐죠? 토지 경매 캔.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자, 출제 포인트 바로 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자,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가 저당권 뭐한 후 설정 후 건물을 뭐 했으나? 축조했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매 당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럼 무슨 경매 안 돼요?
그럼 여긴 오직 뭐만? 토지만 경매할 수밖에 없죠. 다음 출제 포인트.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 설정한 뒤 건물을 뭐했다? 신축했다. X토지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정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뭐했다? 이전했다. 그러면 일괄 경매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일괄 경매는 출발이 아무것도 없어도 출발하는 거죠. 그 뭐야?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됐을 때 경매 당시 뭐 할 때? 같을 때 일괄 경매 가능 또는 토지 경매 가능한 거죠. 네, 그 출제 포인트 두 가지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네, 근저당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저당이요? 네, 근저당에서는 103페이지 보시면 거기 2번에 니은 있죠. 네. 지연 이자 내지 지연 배상은 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요. 1년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 이상 모두 제한 없이 담보되고요. 지금 최고액 속에는 근저당 실행 비용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니은 디귿을 여기서 따로 기억하지 마시고 일반 저당권 5개 있었잖아요. 원본, 이자, 위약금, 체불 손배 1년분의 하나하고 실행비용 두 가지 있었잖아요. 지연이자 1년분의 하나인다, 실행비용이 포함된다 했잖아요. 요 두 가지 어디서 안 써먹는다. 그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근저당은 지연이자 1년분의 하나지 않고 실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기억하라는 얘기, 360조를. 그리고 거기 3번에 1번 보시면은 최고액이라고 돼 있어요. 네, 거기 기억 가로 묶어 보세요. 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담보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하죠. 자, 이 최고액이 채무자 책임 한도액 맞을까? 채무자가 책임지는 한도액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채권자가 경락대금에서 그 금액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뽑아가겠다는 얘기지 채무자 책임 한도액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확정된 4로 4번 있어요. 확정된 채무액이 만약에 채권 최고액을 뭐하면 초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등기부상은 최고액이 10억인데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더 나왔어. 그러면 아까 그 최고액이 채무자가 책임지는 한도액이다 그러면 채무자는 어디까지만 책임지는 거야? 최고액까지만 책임지는 것이지 알파까지 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최고액이라는 것은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얘기하는 거죠. 채무자 책임 한도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1번에 설정자가 누구일 때는 자신의 빚 아니야, 자신의 빚. 그럼 지 빚은 다 갚을 의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액만 갚으면 안 되지. 플러스 뭐까지? 알파까지 전액을 갚아야지 말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두 번째, 설정자가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이에요.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빚이야, 자신의 빚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갖고? 최고까지 갖고 그냥 말소 들어가면 되죠. 제3취득자, 저당권 후 들어간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자 이런 자를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저당권 후 들어간 제3취득자는 경매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신 뭐 할 수도 있어요. 갚을 수 있죠. 그럼 어디까지만 갚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1, 2, 3번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지 빚은 어디까지? 몽땅. 그럼 내 빚이 아니면 최고액. 뭐 그렇게 기억하면 답이 떨어지지 않을까. 자, 밑에 출제 포인트.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됐습니다.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되는가? 판례태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맨 위에 2번에 기억 있죠? 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 이후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 신청 시에 뭐가 되지만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되고 확장되면서 근이 떨어져 가면서 저당권이 된 거예요. 그부터는 저당권 부종성을 가지게 돼서 보통 저당권 같은 취급을 받게 되죠. 니은 경매 신청에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경매 신청을 뭐해도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뭐로 살아가야 돼요? 일반 저당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성 들어가죠? 부종성 들어가는 겁니다. 딱 왼쪽 출제 포인트 두 번째 거.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를 뭐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인가 경락대금 완납 시인가? 채무를 유예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어요. 어느 때 채무가 확정될까요? 네, 정답은 경매 신청 시죠. 무슨 시죠? 경매 신청 시죠. 또 완납 시 있다는 것은 어디서 뭐 문제를 봤다는 얘기거든. 뭔가 봤는데 그때 뭐 있었거든 생각이 안 나건데 그런 게 한두 문제가 아니야. 늘 얘기하잖아. 찍어서 맞힌 것도 있잖아요. 그건 다시 시험 봐도 찍어서 맞춰. 근데 틀린 것은 뭐야? 거의 뭐 틀려. 계속 틀려. 그 틀린 것들만 따로 답을 모아봐. 그걸 오답 노트라고 그래. 무슨 노트요? 그 틀린 것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정리하면 이제 그게 내게 돼요. 자, 우측 갑니다. 105페이지에 맨 위에 3번 뭐 있을까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뭐 했을 때? 신청했을 때 그 위에 선순위 근저당권은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러니까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하면 자신의 채무는 신청 시 확정이 돼요. 근데 그 외에는 누구는 선순위는 계속 근저당으로 살아가다가 대금이 다 뭐가 되면 완납되면 그때 뭐가 된다? 확정된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거 생각했는데 그거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뭐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도 가끔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공동저당 있죠? 무슨 저당이요? 네, 그거 이제 그 조문하고 밑에 1, 2, 3번만 설명할게요. 자, 공동저당이 그 법 조문상은 그게 300 몇 조죠? 68조입니까? 네. 그 368조에 있는 공동저당은 네. 채무자 X하고 채무자 무슨 토지요? X 토지하고 같은 채무자 있죠? Y 토지 있을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갑이 뭐가 설정되고 저당권 설정되고 이제 공동저당임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누가 들어가요? A 저당권자 후순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여기 B 저당권자 뭐가 들어간다? 후순위가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368조 1항은 동시배당이라고 해요. 무슨 배당이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X 부동산하고 Y 부동산을 같이 경매에 집어넣는 거예요. 뭐 집어넣는다고요? 같이.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뭐 하죠? 같이 동시에 집어넣게 되면, 동시 배당하게 되면, 네. 비율에 따라서 뭐 하죠? 안분. 비율에서 뭐 한다? 안분한다고 이렇게 해요.
뭐에 따라서? 같이 경매 집어넣어서 비례해서 뽑아오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다? 안분. 근데 만약에 한쪽 부동산만 가서 뭐 하게 되면 배당 받게 되면 뭐 받게 되면 다 받았어. 그러면 이 부동산에 누가 있을까? X 부동산에 누가 있을까? 후순위 자산권자는 이 Y 부동산 들어가서 뭐 한다? 대위 들어갈 수 있고요. 거꾸로 무슨 부동산 들어가면 이 부동산에 누가 있다? 후순위가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뭐 한다? 대위.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자,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시한 것이 368조입니다. 읽어볼게요. 1학. 동일한 채권 담보로 수개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 경매 대가를 동시에 뭐 하면 같이 경매에 집어넣게 되면 각 부동산 경락대금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정하면 돼. 이걸 뭐라 한다? 안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배당은 뭐예요? 안분. 두 번째 항,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그 대가에서 뭐 할 수 있다?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분해서 다 받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뭐 해서 하나 경매에서 다 받아가는 것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안분했을 때 잔액 있을 때 후순위가 받는 것하고 몽땅 뽑아갔을 때 잔액은 후순위에서 굉장히 치명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2항에서 전항 부동산 중 일부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그 대가 채권 전부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밑에 후순위는 뭡니까? 슬프죠?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의 누구는? 차순위, 후순위 자산권자는 선수자권자가 전환 규정에서 다른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안분배 금액 한도에서 누구를 대비해서 선수를 뭐해서 대비해서 저당권 뭐 할 수 있다? 지금 이 방법이에요, 지금. 채무자 같이 집어넣으면 안분. 한쪽 받아가게 되면 그 부동산의 누구는 후는 안분배 금액 대위한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이게 채무자가 아니고 이게 한쪽이 무슨 자고? 채무자고 한쪽이 제3자일 때 다른 말로 뭐죠? 물상보증 이게 두 개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저당이에요, 이것도요? 공동저당이에요. 자, 이렇게 한쪽이 물상보증이 나타나면요, 물상보증인은 여기다가 뭐 한다? 성벽을 쌓습니다. 뭘 쌓는다고요?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 동시배당했을 때 뭐 했을 때? 안분에 대해서 이 물상보증인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 빚도 아닌데 왜 안분해서 받느냐? 내 빚이 아니고 누구 빚이니까 일단 어디서 다 배당 받아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배당을 다 받아보고 배당 받았는데 만약에 잔액이 남았을 때 뭐 했을 때? 그때 들어오라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 동시배당이죠. 그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그 위에 368조 1항이 적용되는지 갔더니 이제 밑에 판례 바로 줄 긋게요. 뭐라고 씁니까? 동시배당. 자, 뭐라고 씁니까?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공동수단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뭘 하고
채무자 부동산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부족, 잔액이 있을 때 여기 들어와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림이 깨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무자일 때는 안분 하는데 한쪽이 채무자고 한쪽이 모일 때는 물상보증일 때는 성벽을 쌓고 일단 X배당에서는 먼저 배당 받고 잔액이 있으면 들어오라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다 거꾸로 이제 한쪽 들어서 먼저 받아갈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이시 배당했을 때 이건 동시죠? 동시 배당이죠? 자, 무슨 배당한다? 이시 배당했을 때 X 부동산 후거 다 받아갔어요. 그러면 채무자 부동산의 누구는? 후는. 그죠? 후는. 자, 이쪽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거 못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채무자 부동산의 누구는 후 순위는 이 성벽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뒤집어서 이쪽 부동산 훌것 다 받아가면 물상 보증인은 누구는? 후는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 얘기가 이제 밑에 들어갑니다. 가로 3번. 이시 배당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와 물상 보증인 1.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뭐가 됐다? 자, 기억 체킹하시고요. 채권자 갑 주 채무자일과 물상 보증인 병수의 각 토지 몇 번? 1번 근한권 설정받은 후 채무자의 토지한 경매를 통해서 채권 변제를 받았죠. 채무자의 토지인 누구는 후순위 2번 근한권자 A는 물상 보증인 병채된 갑의 권리를 모을 수 없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입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편 2번 물상 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뭐가 됐다? 경매했을 때 기억 있죠? 기억 뭐라고 씁니까? 채무자, 채권자 갑이 주 채무자 을과 물상 보증인 각 토지에 몇 번? 1번 근한권 뭐 받은 후? 설정 받은 후 병 토지에 대한 경매 채권 변제를 받았습니다. 그 물상 보증인 병은 채무자 을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대행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얘기죠. 물상 보증인은 뭐예요? 입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쪽에?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요거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크게 기억하시면 돼요. 채무자 후하고 물상 보증인 하면 누가 이겨요? 그죠? 채무자 후하고 물상 보증인 후가 만나면 또 누가 이겨요? 여기 후가 이기겠죠. 네.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